지금 한 달 반 만에 네. 나오신 거죠. 이제부터 이제 월간 이선엽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이 참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이 이제 12월 저희가 12일에 예. 촬영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요거 13일에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미국 FOMC가 목전입니다. 항상 FOMC는 제일 중요한 이벤트이기는 한데 올해 마지막이고 내년으로 가면 이제 2월 1일까지 그렇죠. 1월에까지 거의 없으니까. 한 달 반 동안 네. 쭉 공백기가 있어요. 이럴 땐 좀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번에 연준은 0.5%포인트 인상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는 단순한 물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물가만큼이나 금융시장 불안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현재 시장에서 안고 있는 금융 불안이라 함은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이 첫 번째고, 미국 국채 시장. 예, 두 번째는 리츠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대면 당장 12월에 네. 0.75 아니면 또 뭐 그 이상으로 올리면 그 부작용과 관련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건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앞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초점을 물가의 어떤 그 재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물가가 재발하는데 어떤 그 방지하는 걸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보면 금리 상단은 일정 부분 조금 더 높이겠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높여진 금리를 바로 내리지 않고 물가가 재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금리,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금리를 좀 지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말인 즉슨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0.75가 아닐 뿐이지 0.5씩은 간다라는 거 당장 12월만 놓고 보면 그거고, 내려주지는 않을 거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꺾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좀 겁은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쓰러져서 이제 기절할 때까지 때리지는 않지만 말짱이 서 있는 건 못 보겠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또 우리가 말짱이 서 있으면 또 한두 대 더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적절한 비유는 맞나요? 적절한 비유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부터 연준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시하는 그 점도표라든가 네. 금리 인상의 경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걸 정말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가 더 올라갈 거란 기대를 안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점도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 6, 9, 12 3개월마다 발표가 되는데 12월 FOMC 끝남과 동시에 점도표가 공개가 될 텐데, 그럼 이것 자체는 기존보다 더 높이 조금 찍힐 올리는 수 쪽으로. 있다라는. 예, 아주 강하게 찍힐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 게, 네. 그렇게 했을 경우 시장이 받는 충격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금융시장 불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일단 금융시장 불안까지는 이르지 않으면서 네. 동시에 그렇다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도 줘야 되는 거고, 네. 향후에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 마리 토끼네요. 예. 그러려면 적정 수준이 어딘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와.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 연초 때부터 시작을 해서 물가가 유의미하게 내려가지고 네. 그게 주거비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되면 실제 그것도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죠. 안 지켜진다라는 거는 올 연말이 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년 2월에 0.25만 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점도표를 찍는다고 해도 명확하게 정해진 경로가 없고, 예, 라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지표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딱 투자자분들께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연준이 그렇게 점도표를 딱 찍었어, 그게 그대로 간다가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해서 겁을 주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은 시장에 따라서 또는 물가에 따라서 많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어떻게 될지 뭐 그 이후에 뭐 점도표 찍는 것도 보고 또 연준 의장의 어떤 그 성명서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럴 거다라고 고지고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연준 의장, 부의장 뭐 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지표에 따라서 확정을 하겠다라고 맞습니다. 하고 예.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시장은 뭐 한 달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막 조금씩 휘청휘청 거리기도 하는 거고, 다만 점도표가 조금 높게 찍혀서 나오더라도 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선엽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구나. 예. 좀 이해는 좀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조금 더 같습니다. 이제 첨언을 드리면 예. 지금 연준에서 하고 싶은 건 시간을 벌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시각 자체가 그동안은 물가를 어떻게 잡지라는 데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가 심해질 거야라고 이미 옮겨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네.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네. 한두 달 내로 시장의 초점이 경기가 아주 침체로 갈 거다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더 많이 옮겨가주면 그때부터는 금리 또는 물가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경기가 앞으로 이렇게 안 좋아질 건데 고금리를 계속 지속하는 게 맞아라는 쪽으로 포커싱이 옮겨가요.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약속했던, 그러니까 약속까지는 안 한 거죠. 혹시 할 수도 있었던 점도표대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정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금리 인상을 원래 뭐 앞으로도 0.25, 0.25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해진 답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만 한 가지만 분명한 거는 시장의 초점이 경기 침체로 옮겨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초점이 경기 침체로 옮겨가면 물가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인 거가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연준도 뭔가 정책적으로 약간 전환을 할 수 있는 피봇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이런 연준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 12월하고 1월 정도가 거의 끝이 아닐까. 그래서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물가가 내려간다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물가가 내려간다는 똑같은 의미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그렇죠. 얘기도 되는 수요가 거니까. 죽는다는 뜻이니까. 맞습니다. 예. 시간을 벌고 싶은 거. 그러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경기 침체로 좀 더 옮겨간다라는 거. 그것이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진다라는 거죠. 라는 네. 거고. 그리고 그게 지표로는 실업률이 조금 더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딴 것보다도 실업률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추세적으로 꺾여요. 쉽게 해서 실업률이 그렇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고용 지표는 방향을 트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말 그대로 뭐라 해야 될까? 좀 서서히 떨어졌다가 또 서서히 회복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표잖아요. 생각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고용이 모든 경기 지표에서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지표고 네. 경기 제일 후행 지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용이 만약에 꺾이는 모습, 즉 우리로 표현을 하면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고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가장 후행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시작되면 물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뭐라 해야 되나? 연준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폭풍우 속에서도 네. 안전하게 얌전하게 운전을 잘해줬으면 좋겠고 네. 풍랑에서도 배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그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연준도 경기 침체 쪽으로 시선이 좀 옮겨갔으면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왜냐면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 그 의도가 똑같은 얘기인 게 그동안 연준이 우리한테 누누이 강조했던 게 물가를 잡으려는 유일한 수단은 수요 훼손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수요 훼손이 사실 경기 침체예요. 자기네가 수요를 훼손시키려고 금리를 일부러 그랬어요.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러면 예. 결과론적으로 연준이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렸고 수요를 훼손시켰고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가요? 그게 지금 애매해지고 있는 게요. 이전 같으면 예. 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왔고 네. 그리고 경기 침체도 얕게 온 게 아니라 생각보다 경착륙으로 왔었어요. 경착륙이란 건 조금 더 강하게 온 거죠. 부딪히면서, 생각보다 강하게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경착륙 우려가 낮아진 이유가 뭐냐에 네. 대한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봤던 이전의 모든 경기는 글로벌 경기가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았다가 아하.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는. 네.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네, 네, 네. 미국도 안 좋았고 한국도 안 좋았고 중국도 안 좋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미국이 너무 안 좋은데 중국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와요. 즉 미국 경기가 훼손될 시점에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는 게 맞물려 있어요. 이제 거기는 리오프닝을 그렇습니다. 예. 많은 그 우려들은 있죠. 중국이 무사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이미 중국은 중단할 수 없는 길로 갔어요.
여기서 사람 많이 죽으면 어떨 것 같으냐? 그러면 더 해야죠. 왜냐면 그런 희생까지 감수했으면 우리도 경험했지만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안 좋은 결과가 나면 그 뒤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확실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갔던 게 공짜로 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감염자들이 확 일어나고 나서 확 줄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거의 클라이막스일 텐데 거기서 중단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거기까지 왔고. 또 다른 나라들이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예.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건물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죽겠죠. 이건 경착륙 정도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에어바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방관 분들께서 깔아놓는 에어바운스를 깔아놓으면 저는 떨어지지만 생각보다 심하게 다치거나 그러진 않죠. 다 충격이 예. 흡수가 되니까. 그러면 중국의 소비가 경기를 크게 들어올린다는 말씀까지는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미국만 놓고 보면 그냥 아주 온전하게 미국만 놓고 보면 저도 생각보다 뭐 연착륙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저도 했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오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 정도면 경착륙이 안 오겠는데 중국의 저 에어바운스 역할을 해준다라면 생각보다 많은 충격을 흡수를 해줄 수 있을 거다. 왜?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과는 달라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글로벌 시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직도 미국이 1위긴 하지만 네. 중국이 소폭의 격차로 2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중국이 단순히 소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얘는 보복 소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더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더 많이 눌릴 수 있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확 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완충 정도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미국의 경착륙 우려는 이것 때문이라도 많이 경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에어바운스. 예. 우리 증시에서도 사실 뭐 화장품, 여행, 뭐 카지노 이런 것들도 이미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많이 올랐긴 했고 또 사실 그거보다 경기를 더 잘 반영하는 게 석유화학 맞습니다. 기업들인데 그들은 말 그대로 중국의 경기 회복 아니면 그렇게 오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예. 최근에 이 기업들이 되게 좋아진 이유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두 번째는 석유화학이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은 원자재 가격이 낮아져야 돼요. 네. 원재료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수요가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정됐죠. 네.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뭐 유가가 110불이니 120불이니 그러다가 지금 70불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유가가 안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원유를 재료로 쓰는 석유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재료 가격은 싸졌고 네. 중국의 수요는 늘어날 수 있고 굉장히 호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뭔가 중국의 어떤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 또는 중국의 향후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가 맞물려 있다.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라는데 맞습니다. 미국의 경기 우려도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 미국이 안 좋아질 때 동시에 중국이 좋아지는 게 어떤 맞물리는 그림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역사상으로 없었던 일인데 네. 예전에는 경기가 한번 계속 부러지고 나면 경착륙이 오고 나서 다음 경기로 전환될 때 몇 년이 걸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성장 동력이 훼손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동력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기존에는. 예,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네. 1999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네. 닷컴 버블이 있고 그게 2000년도에 정말 크게 하락을 했고 네. 2001년도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턴어라운드 된 게 뭐였었냐면 결국 닷컴 버블이 다시 좋아지진 않았고요. 결국 중국의 산업화라는 거 네. 이것 때문에 2005, 6년도까지 지수가 크게 오르는데 그때 있었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2001년도 12월 11일에 있었던 중국의 WTO 가입입니다. 중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무역의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이들이 무역이 증가하니까 선박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다 그랬겠죠. 석유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올라왔던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시차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99년 말에 이 일이 터졌는데 2001년도 말이었었으니까 2년에서 3년 이상의 어떤 시차가 있었었고 그 시차가 있는 동안에 시장은 계속 안 좋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라는 거 그 다음 성장 동력이 나와야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렇죠? 또 2008년도 한번 또 기억을 해보시면 2008년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위기. 네. 그리고 나서 이때는 좀 짧긴 했습니다. 워낙 위기가 컸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의 소비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또 세계를 살렸죠.
그렇죠? 이건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1년을 텀을 두고 살렸죠. 그러니까 공통점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성장 동력이 훼손되고 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는 시점부터 지수는 움직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게 동시에 맞물려 있어요. 어.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미 미국, 유럽, 중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하락장에 제시한 첫 번째 사례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파워 EU 또는 IRA법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국가들이 지금 앞으로 제조업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네. 이것과 관련한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산업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워낙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산업군들이 시가총액도 크고 네. 예. 그 다음에 시장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지수를 다 방어하진 못해요. 그렇죠? 지수를 들어올리는 힘도 아직은 미약하고 그러나 네, 이미 네.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기존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새로운 엔진이 들어온 이 텀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지금은. 예. 제가 볼 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뭐 구차하게 뭐 달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네. 이런 큰 두 개만 놓고 본다라도 미국 경기는 뭐 좋아진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경착륙 우려는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연착륙 기제가 생각보다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거의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자기네 나라에다 뭐 갖다 지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고 약간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미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없는 게 뭘까요? 제조업이 없거든요. 미국이 제조업이 없는데 지금 제조업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도체까지. 그 새로 짓는 제조업 있는 공장들이 지금 다 빈 공터예요. 그러면 그 빈 공터에다가 무엇인가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죠? 땅부터 파야 되겠죠. 네. 땅도 파고 거기다 우리가 발전도 있어야 되겠죠. 전기도 있어야 되고. 네, 네.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나. 굴삭기가 움직이고. 인프라. 그렇죠. 인프라. 또 전기 관련주.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세상을 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거지. 자꾸 기존의 주도주였던 많은 기업들 언제 다시 반등할까.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물려 있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물린 거고 새로운 거 시작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향후의 지수가 어느 시기가 되든 반등을 할 건데 네. 그 반등되는 시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잘 안 오르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사야 될지 실제 알게 됐었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을 싸게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이미 지금도 싸지 않은데 저는 이미 투자자분들께서 향후 주도주를 싸게 살 기회가 점차 일어나가고 있는 거 아니라 우려가 조금씩 들어요. 물론 향후에 더 많은 기업들이 생기겠지만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몰 비용일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를 물려 있는데 이거를 뭐 손절하고 새로운 주도주로 저걸 따라가야 된다고 이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예. 예. 근데 하여튼간 향후 주도주가 나타난다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사실 그 흐름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고요. 이 관련주들 보면 주가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수익이 실제로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이 났다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제가 탐방 가봐도 수주 들어오는 게 장난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하고 전기 관련주들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수주 들어오는 게 한번 여러분 탐방 한번 가보세요. 천문학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든지 말든지 걔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왜냐면 걔는 정부 소비잖아요. 그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제 2023년에는 민간 소비도 사실은 많이 늘어나기도 힘들고 기업들도 투자 안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러면 기댈 건 정부 소비인데 정부 소비 관련주로 2023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그게 인프라죠. 정부 소비도 사실 업계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당연히 정부가 소비를 많이 그러니까 마중물을 부어주니까 정부 소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인프라.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재정 정책이라는 걸 쓰긴 썼는데 네. 사실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원했던 건데 이번엔 본인들이 직접 소비를 해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직접 소비라 하면 예를 들면 방산도 정부가 사는 거지 민간 기업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전기 인프라 같은 것도 대부분들 보면 정부가 직접 갈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보조금 마중물만 넣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 본인들이 직접 소비의 하고 주체가 있어요. 그냥 예, 소비가 주체 그냥 정부예요. 이것도 조금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색다른 포인트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분들은 이게 낯설어요, 되게.
저게 맞을까? 그리고 이제 많은 걱정하시는 게 저도 이해는 돼요. 야, 얘들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하락안을 막을 수 있겠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어렵다라는 데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려운데 돌파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시장이 어렵고 지수도 안 좋을 것 같아.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안 좋게 보이죠. 야, 시장도 안 좋은데 쟤들 저렇게 올랐으면 쟤들도 결국 같이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다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더 손대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게 물린 건 물린 거고 새로운 게 시작됐다. 근데 그 새로운 주도주를 못 잡을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 왜 못 잡을 것 같냐면 일단 그 기업들이 일단 싸지 않다. 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또 주가라는 단점이 요소에 또 있고, 엄청나게 또 네. 빨리 반영을 네. 하니까. 두 번째는 지금 보더라도 그 기업들이 테마처럼 보이지 뭔가 주도처럼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네. 했어요. 그 무슨 요거, 그러니까 용 있는 전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예. 차트 보면은 못 사요. 예. 아니 뭐 요 몇 종목 움직인다고 이게 뭐 무슨 주도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동의합니다. 충분히. 시가총액 크지도 않고. 그런데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처음에 2023년도에 조선주 움직일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얘들이 뭐 별거 있겠어요 했는데 그게 25배씩 올라대면 걔네들이 25배 실제 올랐잖아요. 현대중공업 이런 거의 애들이. 2007년까지. 그럼요. 네. 그럼 그렇게 올라대니까 눈덩이 효과라고 해서 그걸 보통 스노우볼 효과라고 네. 하는데 시가총액 자꾸 커지면서 시가총액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커지죠. 네. 그때 보면 이미 늦잖아요. 중요한 건 시장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변화가 조심스럽게 이미 시작이 생각 보면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면에서 이선엽 부장님은 굉장히 좀 진취적으로 보시고 약간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평생 못 따라가더라고요. 어렵죠. 사실 저도 투자 경험이 적지 않거든요. 예. 99년부터 투자를 시작해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2008년도 저는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99년 닷컴버블도 겪어봤지만 네. 지금이 저 어렵다는 데 동의를 해요.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네.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경험을 하고도 난이도가 예. 그전에 있던 난이도보다 너무 몇 배 이상 높은 것 같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이게 행동이 쉽지 않고. 근데 시장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능 맨날 잘 봐가지고 수능 한 5번째, 6번째 보고 있는 사람이 뭐 서울대도 가고 뭐 한 사람이 와서 아 이번 수능 또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 이상 어려운 거죠. 예.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 안에서 올라갈 주식들 찾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럼요. 확률적으로도 더 좁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 보니 일단 지수가 더 하락할 거라는 전망 안에서 사기가 너무 어려울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줄인다라는 건 그것도 역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련 기업이 설령 좋다 하더라도 과연 이 가격에 따라 사야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죠. 용기가 안 나요.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나중에 정말 뭐 지수라는 게 평생 하락하는 것도 아닐 거고 네. 일정 수준이 지나면 지금이 됐든 언제가 됐든 한 번은 올라올 건데 그때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이, 그 말씀을, 예. 현재 얘기한 대로 그 애들이 진짜 주도주였다라면 정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수는 바닥인데 생각보다 이 기업들은 몇 배씩 올라와 있어서 왜냐면 지금도 한 배가 아니라 100% 이상 이미 수익이 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이걸 따라잡아야 되느냐? 제가 볼 땐 또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꼭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결국은 길게 보고서라도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사실 보세요? 제가 특정 종목을 얘기하기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시장이 하락한 건 하락한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저희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결국 뭔가 용기를 내려면 이 기업이 이렇게 올랐어도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내다봐야죠. 숫자를 봐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정책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까지 올라온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가능성들을 더 고민해보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크로도 중요한데요. 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종목이나 산업에 대한 연구를 지금 게을리하고 있으면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같이 투자자분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 이게 오르긴 했지만 역시 일시적이더라. 다행스럽게 이게 뭐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예상외로 정말 큰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라면 그땐 생각을 좀 달리해봐야 될 수도 있으니 최소한 지금부터라도는 이런 관련 기업들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깊게 파볼 필요는 저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동부문은 정부의 투자가 투자를 넘어서 정부의 소비가 되는 그냥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요. 예. 빅테크 빼고 제조. 그러니까 정부의 손길이 닿는 예. 쪽의 제조업. 예. 근데 그 제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해줘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게 인프라 투자예요. 거기에 통신선도 깔아줘야 되고 전기도 깔아줘야 되고 터를 닦아주고 도로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는데 어떻게 그건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조지아에다 공장을 짓기로 했다. 네. 뭐 아니면 현대차가 어디에다 공장을 짓기로 했다. 그럼 공장 짓는 것까지가 그 기업들의 몫인 거지. 거기에 대한 모든 인프라, 길도 닦고 전기도 이거는 이들 기업이 할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그 정부가 먼저 하는 게 지금 전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들어보면은 약간 이것도 이제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나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똑같아요. 아, 유럽도. 예. 지금 제가 탐방 다녀보니까 전기 관련 설비들은 유럽이 더 많아요. 아, 거기는 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럼요. 이미 전기를 많이 중요한 바꾸고 게 있고. 뭐다라는 걸 확실히 네, 느끼고 네.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기업 탐방도 가보고 리파워 이유라는 정책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우리 기업에 이미 수주가 어마어마해요. 이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놓쳤어요. 저 가보고 놀랬어요.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오른 기업들이 실적이 없느냐면 실적이 천문학적이에요. 늘어나는 속도가. 전기가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항상 뭐 가끔씩 한 번씩 부는 테마기는 한데 무슨 뭐 개성공단 테마주, 남북 경협, 예. 남북 경협 관련주 하면서 엄청나게 시세 뿜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랑 확실히 다른 거고.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경업은 실제 될지도 안 될지도 몰랐었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미국이라는 북미 대륙과 유럽 대륙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에서 중국 빼놓고 중국보다도 훨씬 더 큰 두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라면 규모가 다르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반성을 하는 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두 달 전에 들었는데 예. 그때도 이미 차트가 속된 말로 서 있더라고요. 제가 올 초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시장이 조금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들으시는 것보다도 제 댓글에도 안 좋은 욕부터 달립니다. 아니, 원래 네. 종목이 주가가 안 올라갈 때는 아예 안 가는 거 말한다고 욕하고 그럼요. 이미 올라 있으면 이미 오른 거 말한다고 욕하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 설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뭐 그거, 이해하는 사람들만. 예, 이제 알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시기 이러는 거지. 뭐 싫다 하는 분들까지 저희들이 끌고 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가 또 그런 성격인 거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저도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 기존의 관념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러면 수출주는 회복이 가능할까요?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 계속 이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걔들이 수출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수출주이긴 한데 새로운 기존의 전통적인 이것도 어떻게 좀 회복이 안 될까요?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죠. 결국은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하는 반도체는 이런 건 경기 사이클 주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에서는 그 사이클과 궤를 같이 하는 게 반도체나 자동차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그거에 앞서서 움직이는 게 설비 투자 관련주라고 보는 거죠. 순서가 있다. 그렇죠. 설비 투자가 먼저 진행되고 얘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 시장도 지수가 많이 올라갈 거다가 아니라 지수는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종목들이 화려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테마주 장세가 아니라 진짜 그 중에서 실적 수혜로 가는 것들이 있다. 그걸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예.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때 네. 시장이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살만한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제가 그렇죠. 예, 투자 판단을 할 때 네. 정말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살 게 없어. 이제 싼 주식이 없다. 싼 주식 없기도 하지만 아이디어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예외 없이 제가 볼 땐 지수가 크게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어렵다는 데 동의하고 저도 경기가 쉽지 않을 거는데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살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희도. 이런 경우가 제가 주식 99년부터 했는데 지금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편했어요. 그냥 시장 안 되면 살 게 진짜 아예 없었어요. 아예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럴 때는 쉬는 게 답이었고
혹시 투자한다라면 요즘 인버스라는 게 있으니까 네, 네, 네. 뭐 하락장에 배팅해 놓으면 돈 벌었는데 지금은 안 그랬어요. 지금은 보니까 한두 종목이면 모르는데 생각보다 좋은 기업들이 많네. 중요한 건 그렇게 사왔더니 제법 수익이 나요.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말인즉슨 밀물이 아니고 썰물이고 물이 빠지고 있는데 저쪽에 가보니까 물고기는 많다. 이미 제가 볼 때는 산업별로 따로 움직여요. 저는 시장도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여지는데 네네네. 미국의 다우하고 나스닥이 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특이한 이렇게- 사례죠. 예, 특이한 현상이죠. 다우 엄청 잘 저는 가죠. 그게 현재 시장의 색깔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요. 나스닥 ETF 살 게 아니라 다우 ETF를 샀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아, 그래요? 거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스닥이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쪽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많은 포커싱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에 올인돼 있다 보니 이 유연성이 많이 조금 이제 바뀌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제가 많은 투자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거 뭐냐면 일반인들이 유연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중국 소비주 얘기했었을 때 지금보다 더 격한 반응이었었어요. 심지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저는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2009년에.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거의 여의도 바닥에서 처음으로 중국 소비주 줍니다. 화장품 들고 다녔던 게 제가 거의 업계에서 최초였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먼저 너무 유연해 버리면은 사실 이단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익은 제일 많이 났거든요. 10배씩 났던 게 그때인데 기관 투자가들한테 핀잔이 엄청 많았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또 자기네 홍콩 사무소가 있는데 실제 그런 일 없다 하더라. 6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 뒤부터 주가 오르는데. 똑같아요. 2000년도 초반에 중국의 산업주 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했던 분들 전부 다 이단화 취급당했다 했고 2008년도에 중국 소비주 처음 얘기했을 때도 전부 다 이단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너도 나도 중국 소비주가 대세인 것처럼 네. 중국 산업주가 대세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똑같지 않겠습니까? 좀 그때는 되게 길게 갔죠 또. 그럼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게 저희들도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쨌든 먼저 보면 물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빠르게 보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설령 잘못 봤을 경우는 손실이 되게 적습니다. 혹시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어차피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사는 종목마다 족족 승리를 거두는 건 아니거든요. 손실을 적게 보고 이득을 볼 때 많이 보는 걸 반복을 해야 돈을 버는 건데 만약에 바닥에서 또는 뭔가 시작될 때 이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라면 생각보다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사실 투자의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초보자들이 유연성을 높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정확하다고 보는 게 사실 실력이 있어야 유연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실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오버헤드킥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초보자는 오버헤드킥 할 수가 안 돼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목 부러지고 네. 죽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건 저희들은 어쨌든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실 분들은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는 거고 저도 또 해볼 거고 또 제가 틀렸다라면 또 나중에 나와서 이건 아니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부탁을 좀 드려보자면 그 좋은 선생님들은 시험 범위를 좀 좁혀주시잖아요. 네. 이선엽 선생님도 종목 얘기 아닙니다. 종목 얘기는 아니고 시험 범위를 조금 이렇게 좁혀주시는 건 좀 어떨까요?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것들 아닌가요? 네네. 예. 태조 이방원 안에서도 많이 있었을 거고 여전히. 예. 그래도 뭐 전기 관련 근데 그 안에서 종목들을 세세하게 달리 봐야 되는 게 그게 예. 어렵죠 사실은. 예. 자, 예를 들면 2차 전지 안에서도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뭐 분리막이 별게 다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경쟁력이 다 달라요. 또 IRF법에 따라서 수혜가 되는 기업도 있고 같은 양극재 음극재인데 또 P가 있고 또 달라요. 그거를 가를 줄 알 정도로 조금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이미 주가로도 조금 많이 나와요. 다른 흐름으로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어서 예, 예. 그게 힌트는 그래서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안타깝지만 아는 만큼 보여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니까 다 간다 하더라 이런 것도 아닐 거고요.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좁혀 놓는 걸로만 하고 약간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마지막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지수는 사실 크게 기대할 게 없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화려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시장을 횡보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횡보하는 장에서 과거에 보면 슈퍼개미가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못 버는 분들은 완전 거기서 그냥 수수료만 내고 있고 세금만 내고 있고 끝났고. 이게 이제 양극화의 전형인데요. 저희들도 물론 상승장이면 더 좋겠죠. 네네. 그런데 지수가 횡보한다라는 게
사실 안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엄청나게 주도주 교체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주도주 교체 작업이 일어났을 때 의외로 지수가 안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반면에 정말 천문학적 오른 종목들도 많고 그게 합쳐져서 지수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흔히 얘기하는 박스피라는 그 그쵸. 장세가 그랬죠. 네. 지수는 정말 지겨우리만큼 안 움직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20배씩 올라댔죠. 면세점이 그랬을 거고 화장품이 그랬을 네. 거고 또 반면에 그 당시에 조선주나 이런 기업들은 종목별로는 마이너스 80% 기록한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20배 오르고 어떤 거 마이너스 80% 가서 썸을 해보니까 합쳐보니까 지수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그 보였던 지수가 거예요.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수가 지겹게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이름이다.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성장률 보시면 안 돼요. 성장률이 얼마다 의미가 없죠. 어떤 성장률? 경제 성장률? 예. 성장률 보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뭐 별로 크게 성장 안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해서 하락하는 산업도 있고 좋은 산업도 있고 그게 합쳐져서 벌어진 거지 시장 보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경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산업에 대해서 보다 깊이 파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때부터 완전히 공부하는 투자자와 공부하지 않고 이른바 존버만하는 투자자가 확 갈릴 겁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오후에는 계속 탐방만 다니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많이 탐방 다니고. 같이 가시죠. 좀. 좋습니다. 예, 저희는 카메라 들고 가거든요. 네. 탐방 가보면 물론 이제 가서 실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러려고 탐방 가는 그럼요. 거죠. 예. 의외로 좋은 기업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맞아요. 예, 그걸 가르기 위해서 예. 가는 거니까. 거기서 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저도 이제 종목 탐방을 위해서 많은 거를 할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부터 찾지 않으면 미리 찾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저도 또 꼭지 잡을 거잖아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들성부른 나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물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물고기는 많다라고 비유를 해드렸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잡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물이 막 들어올 때는 그냥 여기다 뭐 하나 통발을 해놔도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물이 빠진 상태에서 나가서 잡아야 하니까 오늘 왜 이렇게 비유가 좋지? 그래서 되게 이선엽 장군님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여튼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장 너무 어려워요. 네. 제가 봐도 역대급으로 어려운 게 맞고요. 말이 그렇지 투자자분들이 제가 볼 땐 종목을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고요. 종목을 찾는 과정까지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락장인데 무슨 종목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락장이니까 종목 안 찾는 게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찾으러 오는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가 어려운 장이 아닌가. 하락장인데 앞으로도 침체가 더 온다라는데 내가 굳이 종목 찾는 게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가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3년은 유연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원래도 유연해야 되는데 지금은 더 유연하셔야 되는 거고요. 항상 저희들이 투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 생각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한 거지. 자신의 생각으로 고집 피우고 있을 게 맞습니다. 아니라.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뭐 옛날 얘기로 비유를 하면 충신 이런 분들 뭐 절대 지조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에서 별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약간,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약간 바람처럼 왔다 갔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쨌든 세상은 항상 변하는 거고 그 변할 때 무엇이 변하는가 그리고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이 오는 게 찾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변화에 조금 둔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고정관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선엽 부장님 모실 때마다 진짜 뭔가 엑기스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자 월간 이선엽은 이제 1월에 또 계속됩니다. 나와주실 거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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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